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인천 계양을 공천이 확정돼 원희룡 전 장관과의 이른바 명룡대전이 성사됐습니다. 끝내 공천에서 배제된 인사들은 거취 결단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현역 불패가 이어졌던 국민의힘 공천에서 영남권 초선 의원 3명과 5선의 김영선 의원이 공천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동탄 신도시가 있는 경기 화성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 간부들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이번 주부터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합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 계획이어서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복귀 이후 첫 골이자 이번 시즌 리그 13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팀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으며 경기 최우수 선수로도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 피겨스케이팅의 샛별 서민규 선수가 주니어 세계선수권 남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한국 남자 선수가 이 대회 정상에 오른 건 처음으로 남녀를 통틀어서도 지난 2006년 김연아 이후 18년 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이 나란히 기존 지역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내 경선을 치르지 않고 총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어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천 계양을에 이어 이 대표를 경기 시흥을에 조 사무총장을 공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천으로 인천 계양을에선 이 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맞붙게 됐습니다. 당 인재위원회 간사인 친명계 핵심 김성환 의원도 서울 노원을 후보로 단수 공천돼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선거구 조정으로 통합된 지역들은 현역 의원들이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 서울 노원갑엔 고용진, 우원식 의원이 경기 부천갑에선 김경엽, 서영석 의원과 비례대표 유정주 의원이 공천장을 놓고 경쟁합니다. 4월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 지역의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맞대결이 확정되자 범죄 혐의자냐 지역 일꾼이냐며 이번 선거의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SNS에 대한민국 그 어느 지역도 특정 정당의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지난 25년 동안 민주당 대표를 2명이나 배출했지만 계양의 발전은 더뎠고 주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제 더는 범죄 혐의자를 공천하고 허무맹랑한 공약을 내던져도 무조건 당선시켜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친문계 핵심 홍영표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컷오프 결정이 의결되자 눈속임 정치가 아닌 고증 정치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서 최소한의 합리성과 명분도 성의도 없는 공천학살 뒤에서 시시덕대는 부도덕한 정치를 그대로 보고 있지 않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의 변호를 맡았던 이들, 혐오와 갈등의 정치를 불러온 이들이 민주당 후보가 되는 사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상대를 악마화해 자신의 허물을 감추는 정치를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친문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의 공천 배제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이 묵살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은 어제 SNS에 그제 심야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지만 자신의 요구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서는 최고위 답변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조만간 거취 문제를 결정하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총선 후보자 2차 경선 결선 투표와 추가 심사에서 영남권 현역 의원 4명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어제 발표된 부산 동래와 경북 포항 남울릉, 대구 중남 지역 2차 결선 결과 서지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과 이상휘 전 춘추관장, 도태우 변호사가 각각 초선, 김희곤, 김병욱, 임병원 의원을 누르고 공천장을 따냈습니다. 여당 공관위는 또 경기 평택병 유이동 정책위의장과 강원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의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를 단수 후보로 추천하는 등 선거구 조정이 확정된 전국 19개 지역 후보자를 추가로 단수 공천했습니다.
경남 창원 의창을 비롯한 6개 지역은 경선이 결정됐는데 경선에서 배제된 해당 지역구 현역 5선 김영선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아직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30개 지역의 심사를 이번 주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도권 요충지의 경우 대부분 전략 공천을 검토 중으로 서울 강남이나 영남권 일부 강세 지역에선 국민 추천으로 후보를 추가 공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내일부터 나흘 동안 비례대표 후보 추천 신청을 받습니다. 야권 비례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이 오늘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비례대표 20번 순번까지의 민주당 목 10명, 다른 두 당 목 10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뒤에 지역구 단일화 협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6일까지 비례대표 후보자를 분야별로 공모받은 뒤에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3월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며 이른바 반도체 벨트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애초 오늘로 예정했던 광주 출마 선언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격전지 수도권이냐 보수 강세 지역 대구냐를 놓고 막판 고심을 이어오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선택은 경기도 화성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미래가 가득한 경기도 화성 동탄 2신도시 화성을에 도전한다며 SNS를 통해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으로 경기 용인갑에 출마하는 양양자 의원, 경기 화성정에 나서는 이원욱 의원과 함께 이른바 반도체 벨트 전선을 구축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상으로 연휴 직후 공식 출마 회견도 열 예정입니다. 앞서 개혁신당은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기 조성과 화성 규제 해제 특구 지정 등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화성은 비교적 젊은 유권자가 밀집한 지역으로 현재 국민의힘 후보는 결정되지 않았고 민주당은 영입인지인 공용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아마 가장 젊은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개혁신당이 지향하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을 펼쳐보이기에 아주 좋은 공간이다. 제3지대 또 다른 축인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연휴 마지막 날로 예정했던 광주 출마 선언 회견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 민주 세력의 결집과 확장을 위해 사전에 긴급히 해야 할 일이 생겼다며 며칠 안에 회견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미래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출마 방향이나 구상을 더 논의할 계획일 뿐 광주 출마 자체가 번복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년간 저의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합한 장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주 내 구체적인 출마 지역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혁신당 양양자 의원의 기존 지역구인 광주 서울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인 올해 벽두부터 매주 민생 토론회를 열어 굵직한 정책 현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를 모두 찾아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다는 계획인데 하지만 야권에서는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특혜 없는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며 불개입을 공언했습니다. 선거 지휘라든지 또는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대신 매주 한두 차례 민생 토론회를 통해 뜨거운 정책 현안을 다루면서 여당 지원 사격에 나섰다는 비판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다주택자 세금 완화,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상속세 개편 등 논쟁적인 정책을 잇따라 발표한 데 이어 OTT 이용료 인하나 광주 복합 쇼핑몰 건립 같은 민심 밀착형 주제도 줄줄이 다룰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정책 실현을 위해선 입법이 필수라며 여대의 야소를 바라는 듯한 발언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더욱 덜어드릴 것입니다.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좀 뜻을 모아서 국민과 소통하고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는 형식의 민생토론회는 다음 달까지 전국 시도를 모두 돌며 계속됩니다.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벼락치기로 각종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힘 총선 선대위원장이 되신 모양입니다. 관권 선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아닙니까?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선거 때마다 늘 크고 작은 눈총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13일 전 광주 쇼핑몰 논란 등으로 어수선하던 호남을 찾아 빈축을 샀고 2016년 총선 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부산을 방문해 선거 개입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중하반기 국정 동력을 좌우할 변곡점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주목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강제 수사한 데 이어서 이번 주에는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앞서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 간 비대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확보한 자료에는 의협 회의록과 업무 일지, 또 단체 행동 지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통해 경찰은 의협 관계자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집단 행동을 교사 또는 방조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6일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에 나섭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늘 여의도 일대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 의료 대책을 규탄할 방침입니다. 의협 측은 오늘 행사에서 전국에서 의사 2만여 명이 참석해 정부의 강행 수사를 비판하고 향후 투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경찰이 의협 비대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첫 강제 수사에 돌입하자 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집단 휴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협 압수수색은 이번 불법 집단 행동을 누가 주도했는지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이 오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제약회사 직원들이 동원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의료인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게시글에서는 거래처인 의원이 파업에 반드시 참여하라고 했다. 또 뒤에서 지켜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거래를 밀어준다고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가 처벌을 예고하며 최후 통첩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전공의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양측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들이 정부에 증원 규모를 제출할 시한도 내일로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는 565명, 전체의 6% 수준입니다. 이른바 데드라인을 넘겨 연휴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공의들이 복귀와 이탈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서 병원마다 집계가 혼선을 빚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연휴 기간 집계를 마무리하면 면허 정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복귀 시한을 넘겼다 해도 연휴 중 복귀한 전공의들은 선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대위원장은 SNS에 세계의사회 입장문을 공유하며 정부 강경 대응을 우회 비판했습니다. 세계의사회는 개인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간주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남대병원 교수 비대위도 전공의와 학생에게 무리한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의대 증원 규모 신청을 두고도 일부 대학과 의대 측의 갈등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증원 규모를 키우고 싶은 대학 측과 이를 만류하는 의대 측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겁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각 학교 총장에게 증원 규모를 제출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정말 이렇게 많은 수의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려면 너무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3월 4일 날 이거를 못 박아서 내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죠. 정부가 예고한 대로 전공의 수천 명에 대한 순차적인 처벌에 돌입할 경우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정부는 내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으로부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대학별 의대 정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인데요. 전공의 수련 환경과 지역의료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학별 정원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신지봉 기자입니다. 정부는 전국 의과대학에 오는 4일까지 희망하는 의대 정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급적 이달 안에 2025학년도 대학별 정원 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각 대학의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서남대 의대가 폐교되면서 인근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에 편입됐는데 강의실과 담당 교원이 부족해 학생들 교육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학별 수요뿐 아니라 교육 역량과 지역의료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입니다. 의대생들은 졸업 후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서 일하게 되는데 각 의료기관의 환경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일례로 삼성의료원과 아산의료원은 전국 곳곳에 수련병원을 두고 있는데 이들 병원과 연계된 성균관대와 울산대 의대 정원은 40명 수준입니다. 반면 같은 빅5 대형 병원이 있는 서울대나 연세대는 의대 정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의대 정원 규모와 수련병원 분포에 따라 전공의 양성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학회를 비롯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수련병원 전공의 인원을 조정할 예정이라며 기존 수련병원 전공의를 확충하거나 신규 수련병원을 추가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이른바 동맹 휴학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이들이 장기간 학교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집단 유급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의료 대란 속 의대생들의 복잡한 속내를 안동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건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난 전공의들뿐만이 아닙니다. 개강을 앞둔 의대생들도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하면서 이른바 동맹 휴학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모두 13,000여 명. 전국 40개 대학 의대 재학생 10명 가운데 7명이 휴학계를 낸 꼴입니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 의대생들의 속내는 어떨까? YTN이 주요 대학 의대생들에게 접촉해봤는데 대부분 목소리를 내기 꺼렸습니다. 이들은 각 의과대학 학생회 차원에서 언론과 접촉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면서 개인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무너져가는 필수 의료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기조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숫자를 통보하고 학교는 알아서 준비하라는 식으로 나와 학생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이 휴학을 철회할 마음이 없다며 강경한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이 휴학 인정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학교가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한편
학생들의 학업에 차질이 없도록 정상적으로 수업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 다가오는 새학기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해 유급에 처하는 등 학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사이 의대생들의 걱정과 불안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일산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 보고 있습니다. 엄연히 의료법 위반이지만 정부가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꾸려고 길을 열어준 건데요.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겠다는 정부 입장에도 정작 현장에서는 반발 기류가 감지됩니다. 왜 그런 건지 김근우 기자가 간호사들을 만났습니다. 정부가 시범 사업을 통해 한시적으로 합법화한 건 진료지원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지만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일부를 관행적으로 떠맡아 왔습니다. 이들이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를 볼 수 있게 하고 대신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집단행동에 들어간 전공의의 빈자리를 이들로 메꾸겠다는 겁니다. 간호지원 인력의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요. 그 정한 업무 범위에서 기관별로 운영이 되는 경우에 법적 보호를 받도록. 불법이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겠다는 발표에도 간호 현장의 불안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가능한 업무 범위를 정부가 아니라 각 병원이 정하는 만큼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말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때 환자를 위해 의사 업무를 대신한 간호사들이 고발당한 경험도 생생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인력을 땡겨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보호 정책 없이 발표한 이런 안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이 문제 과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법적인 보호나 보상에 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익숙지 않은 시술을 하다가 의료사고라도 난다면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큽니다. 저희가 비위가 살인을 한다든지 체어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환자 상태가 안 좋아졌다. 그건 오로지 저희 책임이잖아요. 갑자기 많은 업무를 떠맡아야 하지만 인력이나 재정, 교육 관련 지원도 부족합니다. 훈련을 받는 그런 기간이 있어야지 사실상 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우려를 그래도 이제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그게 될 텐데 지금은 아무것도 지금 없습니다. 집단 행동이 끝나기 전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환자를 보살펴야 하는 건 간호사들입니다. 이들이 불안을 덜고 의료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꾸려면 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말다툼을 벌이다 연인을 살해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밤 10시쯤 경기 김포시에 있는 자택에서 연인이던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성 문제로 다퉜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3.1절 연휴에 술을 마신 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구대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경위는 그제 새벽 1시쯤 광주 서구 금호동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벗어났지만 이를 본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제주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전복 사고로 실종이 된 60대 선장을 찾기 위한 야간 수색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야간 수색 작업은 어제 저녁 6시에 시작됐으며 해경 경비함정과 관공선, 항공기가 투입됐습니다. 앞서 어제 낮 12시 40분쯤엔 사고 해역 22km 밖 해상에서 실종됐던 한국인 선원 B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한밤중에 서울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부부가 다쳤습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에서는 달리던 차량끼리 부딪히면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주택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대원이 진화에 안간힘을 쓰지만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서울 광진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60대 부부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7명은 대피했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주택은 모두 다 소방추산 4,9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차량에 깔린 사람을 구조합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SUV 차량에 치였습니다. 안 보였다고만 들었어요, 저는. 왼쪽 가슴 통증 호소했어요. 차량 운전자는 아파트 입구에 앉아있던 여성이 어두운 색 옷을 입어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6시쯤에는 상주 영천 고속도로 서근이 나들목 근처에서 승용차 2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5m 아래로 추락하면서 40대 운전자가 숨졌고 아내와 딸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일단은 많이 다치긴 다쳤는데 어차피 운전하신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여러 가지 블랙박스나 도로공사 CCTV나 이런 거 확인해서 조사할 겁니다, 아마. 비슷한 시각 서울 양양고속도로 화천 2터널 입구에선 차량 석 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나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뒤따르던 SUV 운전자가 앞에 차량 정체가 일어난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과거 세계 반도체 업계를 이끌었던 미국과 일본이 최근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부활을 노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자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자국 반도체 업체 글로벌 파운드리에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텔에도 100억 달러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설계한 첨단 반도체 생산을 다른 나라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황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경제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변화 차원에서라도 이제 미국 쪽에 역량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최근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타이완 TSMC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공장 건설 비용의 절반인 4조 2천억 원을 일본 정부가 대신 낼 정도로 첨단 반도체生産에 적극적입니다. 日本政府は先端半導体の国内製造基盤の整備に向け前例のない大胆な支援を講じてきました。 과감한 투자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을 우리 정부는 준전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계와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반도체 지원 정책 도입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기업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더욱 과감하고 촘촘한 지원책을 도입해 나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정부 지원이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전문 인재 육성과 연구시설 확충, 보조금 지원 등 국가 주도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세제 혜택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대기업 특혜 이슈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이 나라를 지키는 전략 물자로서의 반도체 시설 설치를 정부가 직접 투자해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의 자칫 흐름을 놓치면 회복이 쉽지 않은 반도체 업계 특성상 과감하고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은행권의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면서 신규 대출을 앞둔 차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서서히 회복되던 매수 심리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본격적인 규제 전에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급격하게 위축됐던 부동산 거래가 올해 들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는 지난달 2,400여 건으로 지난해 10월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국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도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새로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과 더불어 올해 안에 금리가 하향 조정될 거란 기대감에 매수 심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은 건 은행권의 스트레스 DSR 도입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올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위험을 고려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제도입니다. 최소 1.5%에서 최대 3%의 가산금리를 더하는데 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충격을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엔 하한선의 25%, 0.38%만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2에서 4%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의 자금 동원력이 줄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주택담보대출 한도액을 줄이고 또 구매 수요를 줄여서 가격 측면에서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올해 하반기 가상금리가 더 높아지기 전에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상반기에 한 25%, 하반기에 50% 정도 점진적으로 도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요의 의사결정을 조금 더 앞당기시는 분들도 존재할 거다 보고 있어서 시장 요소에는 중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 이전에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 일부 신축 단지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반사 이익을 보는 수혜지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의 임금 격차가 최고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OECD 최저 수준으로 적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대기업을 늘려 경쟁 압박이 초래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해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청년들은 대기업 일자리를 선호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근로 조건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5에서 9인 사업체의 평균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54%에 불과합니다. 육아휴직 이용 편차도 큽니다. 필요하면 모두 쓸 수 있다고 답한 경우가 300인 이상 사업장은 95%인데 비해 30인 미만 사업장은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습니다. OECD 평균인 32%, 중소기업이 많은 독일에도 한참 못 미치고 미국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대기업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입시 경쟁이 치열합니다. KDI가 4년제 대학 졸업생의 평균 임금을 수능 성적에 따라 비교해봤습니다. 하위 20%인 1분위와 상위 20%인 5분위의 경우 입사 때부터 25% 차이가 나더니 임금이 가장 많은 40대 초반에는 51%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1분위가 5천만 원을 받을 때 5분위는 1.5배인 7,500만 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KDI는 좋은 일자리 부족 현상이 지나친 경쟁을 부르고 저출산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출산 정책이나 균형발전 정책이나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정책적인 노력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측면에서의 문제.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소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생기면 중견기업을 거쳐서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정책의 스킴을 갖다가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 일변도가 아닌 일자리 측면에서 대기업을 바라보자는 제안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강원도 양양국제공항 국제선과 국내선 전기 노선이 모두 끊긴 지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이 공항은 애물단지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혈세 3,500억 원을 들여 2002년 문을 연 양양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은 축구장 3개를 합친 면적으로 한 해 317만 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인데도 대합실은 이렇게 텅 비어 있고 운항 일정을 안내하는 전광판은 모두 꺼져 있습니다. 운항하는 전기 노선이 단 한 편도 없기 때문입니다.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경영난으로 인해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난해 5월부터 전기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 운항이 끊겼습니다. 가끔 뜨고 내리는 국제 전세기가 공항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플라이강원 기업 회생 절차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두 차례나 공개 경쟁 입찰을 했지만 새 주인 찾기에 실패했습니다. 플라이강원 측은 매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기업 회생에 대한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양양공항 전기 노선을 운항할 다른 항공사를 유치하는 방안도 별다른 성과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익이 안 난다. 그렇다고 저희가 예전처럼 항공사당 항사당 몇 개만 줄 수 없고. 강원도가 유일한 지역 국제공항을 살리겠다며 그동안 플라이 강원에 직접 지원한 예산만 145억 원. 하지만 전기 노선 중단 사태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양양공항이 또다시 이름뿐인 국제공항이란 오명 속에 존폐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에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은 정해진 궤도를 돌고 있지만 그 성능은 무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군사정찰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러시아의 기술 이전 여부가 확인될 전망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듭된 발사 실패 끝에 지난해 11월 궤도에 안착한 북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입니다. 현재 궤도를 정상적으로 돌고 있지만 정찰 기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위성이 일하는 징후는 없다며 이르면 이달 중으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군사정찰위성 3기를 발사하라고 지시했는데 실제 발사에 나선다면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등의 의미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에 첫 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려 운영하고 있는 경험에 기초하여 2024년에 3개 정찰 위성을 추가로 쏘아 올릴 때 대한 과업이 천명됐으며 신 장관은 북러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보내는 컨테이너에 식량뿐만 아니라 무기 관련 부품도 포함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약속한 위성기술 이전 여부도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 일부 외신은 전문가의 말을 빌려 최근 만리경 1호의 위성 궤도가 높아지는 등 북한이 위성을 통제하는 중대 기술은 확보하고 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기상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고성능 영상 레이더 사 위성인 우리군 독자 정찰 위성 2호기는 다음 달 초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사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최근 북한의 수도 평양의 한 대형 쇼핑몰 내부에서 영국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포착됐습니다. 북한에서 외국 캐릭터는 종종 포착되는데 외부 문화를 통제하겠다고 하면서도 아동용 캐릭터 유입에는 한없이 관대한 북한의 내로남불, 즉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두희 기자입니다. 북한에 머물고 있는 러시아 여성이 최근 공개한 평양 복합 쇼핑몰 내부 동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미끄럼틀 바닥엔 영국 BBC에서 방송돼 인기를 얻은 애니메이션 바다탐험대 옥토넛 캐릭터들이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저작권 사용 허가 없이 각종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무단 도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외국 캐릭터는 북한 매체에도 꾸준히 등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평양 시내 모습에선 한국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출동 슈퍼윙스가 프린트된 풍선이 포착됐고 지난해 5월 북한 학교에선 미국 디즈니의 흥행작 겨울왕국으로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장면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심지어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일본 산리오사이 캐릭터 키티와 미국 디즈니사의 곰돌이 푸가 그려진 아동 양말을 보며 기뻐했다는 일화가 버젓이 실려있는 상황. 주민들은 외국 영화나 방송을 접하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는데 북한 당국은 외국 캐릭터엔 관대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통제 속에 이런 캐릭터를 어느 나라에서 들여왔는지조차 모를 것으로 보입니다. 남조선이나 미국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유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는 한 북한 사회 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요. 주민들에게 국산품 사용을 독려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 디자인 베끼기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디자인 쪽을 보면 굉장히 대한민국이라든가 기타 나라들을 모방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과다 제품 포장이라든가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런 부분이 미처
다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외국에서는 가져온 것들이 우연하게 노출이 됐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특히 북한이 선택적 외국 문화 유입은 북한 체제에 대한 위험성이 낮은 아동용 캐릭터에만 제한돼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YTN 슈드입니다. 미국 대선 미시간주 경선에서 예상대로 압승을 거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 오는 5일 슈퍼 화요일 경선을 치릅니다. 이번에도 두 후보의 승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렇게 되면 오는 11월 미 대선 본선 무대에서의 리턴 매치가 확실해집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11월 미 대선이 열리는 해 3월의 첫 번째 화요일,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버지니아 등 16개 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동시 경선이 치러집니다. 이른바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양당 모두 3분의 1이 넘는 가장 많은 대의원 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미 대선의 1차 분수령으로 꼽힙니다. 양당의 경선에서 압승을 이어오고 있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지만 막판 총력전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And you're the reason that Donald Trump is a former president. And you're the reason he'll make Donald Trump a loser again.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South Carolina. Thank you. 이날 1위를 한 주자가 사실상 대선 후보로 굳어지기 때문에 공화당의 경우 트럼프의 6연패를 당한 헤일리 전 대사는 사퇴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직전 미시건주 경선에서도 나란히 압승을 거뒀지만 취약점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른바 민주당 집토끼인 아랍계와 무슬람 표심 이반에 직면한 민주당에선 바이든 대신 지지 후보 없음에 투표한 유권자가 13%를 넘었습니다. I want to send a message with my community that no candidate will receive our votes if they continue to support genocide in Gaza. 그런가 하면 공화당은 당내 적지 않은 반-트럼프 표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공화당 중도 보수층은 트럼프에게 4년 임기를 더 주는데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The Trump's core voters so far are overwhelmingly white and mostly older than 50 and generally without a college degree. That could be a warning sign for Trump, who will have to appeal to a much wider range of voters in November.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두 후보 모두 대세로는 굳혔지만 고령 논란과 사법 리스크 등 본선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아 보입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제고에서 구호 트럭에 몰려든 민간인 수백 명이 죽거나 다치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유엔 대표단이 부상자의 상당수가 총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1일 AFP 통신에 따르면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과 세계보건기구, 유엔 아동기금 직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이날 가자 지구 북부 알시파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대표단은 알시파 병원에서 만난 수십 명의 부상자 가운데 다수가 총상을 입은 것을 목격했고 병원 측은 70곳 이상의 시신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고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마취제와 산소통, 또 인공호흡기 등 생존에 필요한 물품의 반입까지 막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미국 CNN은 인도주의 단체와 각국 정부 관계자 20여 명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내 구호품 반입과 관련해서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마취제와 마취기계, 산소통과 출산용품 키트 등은 이스라엘이 가장 자주 반입을 거부한 물품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이 가자 지구에 대해 항공 투하를 통한 인도적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미군은 현지 시각 2일 C-130 수송기 3대를 이용해서 3만 8천 명분의 식량을 가자 지구에 공중 투하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가자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항공기를 통한 식량 투하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형 당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몸 안에서 인슐린이 안 나와 평생 주사를 맞아야 하는 질병인데 이런 환자가 5만 명이 넘습니다. 만만치 않은 치료비는 물론 주변의 오해와 편견과도 싸워야 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여론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충남 태안에서 일가족 3명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엔 딸이 힘들어해 마음이 아프다는 유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주워쌌길래 쳐다보니까는 차가 오던거려. 그래서 그냥 올라가 봤죠. 자식같이 그렇게 보다가 그랬다 소리 들으니까 그냥. 숨진 9살 딸은 1형 당뇨를 앓고 있었습니다. 췌장 기능이 손상돼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매일같이 하루에도 여러 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며 완치가 어렵습니다. 국내 환자는 5만 6천 명이 넘는데 이 가운데 3,700명, 7%가 소아와 청소년입니다.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지만 환자와 가족들은 주변의 오해와 편견과 싸우는 게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고 식단이 엉망이라 걸리는 병이 아닌데도 불편한 시선 때문에 화장실에서 몰래 숨어서 주사를 맞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나쁜 음식을 먹고 막 살았으면 벌써 당뇨냐? 인슐린을 맞으면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등의 오해와 편견으로 병을 오픈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형 당뇨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는 해법을 찾으려고 온라인 국민 설문조사에 나섰습니다. 우선 1형 당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이름이 비슷해 편견을 부르는 소아당뇨라는 용어를 바꾸는 문제에 대한 생각을 듣습니다. 또 환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지원책은 어떤 것인지도 조사합니다. 캠페인이나 인식을 전환하는 그런 근거 자료로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질병을 숨기지 않고 오픈해서 당당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달 10일까지 국민 의견을 모아 해당 부처에 결과를 전달하고 추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은 서로를 보듬으며 어디든 함께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런 안내견이 되려면 거쳐야 할 다양한 과정이 있는데요. 임예진 기자가 예비 안내견의 훈련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하얀 털을 날리며 사람들 사이를 오갑니다.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성큼성큼. 횡단보도 앞에 다다르면 스스로 멈춰섭니다. 안내견 학교에서 6개월 교육을 받고 시각장애인 파트너를 기다리고 있는 달다입니다. 태어난 지 9주쯤부터 대중교통과 공공장소를 접하며 사회화된 예비 안내견들은 성견이 되는 1년째의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갑니다. 오랜 시간 훈련을 거쳐도 실제 안내견 자격을 얻는 건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훈련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이 아이가 훈련을 즐겁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놀이로 받아들이고 훈련사와 교감을 나누면서 일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내견들은 계단이나 턱이 있을 땐 걸음을 잠시 멈추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옆으로 이끌면서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눈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겁니다. 진야 앞으로. 진야 앉아. 제가 이렇게 안대를 쓰고 걸어봤는데요. 안내견 덕분에 장애물을 모두 피하고 무사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보행을 돕는 존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함께 지내며 애정을 주고받는 존재이자 사회 안에 자연스럽게 스밀 수 있게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돌보고 애정을 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즐거움도 느끼고 희망도 느끼고 시각장애인들이 안내견하고 같이 있다 보면 사람들이 더 편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길에서 안내견을 보더라도 신기하다고 함부로 만지거나 음식을 줘선 안 됩니다. 안내견이 놀라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함께하는 장애인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가운 나머지 막 만진다든가 음식물 준다든가 사진 찍는 거를 좀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시각장애인 분이 안내견과 함께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조금 도움을 주시면 굉장히 시각장애인 분들이 안내견과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내견과 함께 시각장애인이 한 발짝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현재 충청과 남부에는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올 텐데요. 대부분 1cm 안팎, 또 1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오늘 맑겠는데 미세먼지가 문제입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대부분 지방이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또 낮부터는 꽃샘추위가 풀립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5도로 어제보다 무려 9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8도까지 올라서 초봄 날씨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강릉이 3.6도, 안동이 0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청주 11도, 대구가 12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